베트남 교과서 속우화. 코끼리를 재는 바보 겸손을 배우는 이야기. 한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데려오라. 각 신하들은 저마다 이 자가 제일 바보입니다라며 다양한 사람들을 데려왔다. 그중 한 신하는 늙은 노인을 데려오며 이렇게 말했다. 폐하, 이 자는 그림 속 코끼리를 잰답니다. 바닥에 그려진 가짜 코끼리를 자로 재고 있으니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궁중에는 웃음이 터졌고 왕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노인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그를 보십시오. 그는 저 그림 속 코끼리를 향해 진짜 화를 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지적에 궁중은 조용해졌고 왕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어리석은 이는 가짜를 보고 진짜처럼 행동하는 자일지도 모르겠군. 이 이야기는 베트남 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 실린 대표적인 우화 중 하나다. 그저 남을 조롱하거나 웃기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남을 비웃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이 이야기와 함께 이런 속담도 함께 소개된다. 남을 너무 오래 비웃지 마라. 오늘 내가 웃어도 내일은 내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베트남 교과서 속우화. 닭고기를 공정하게 나눈 세 명의 친구, 공정이라는 이름의 이기심. 세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오랜만에 모여 술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기로 했다. 술안주로는 직접 키운 닭을 잡기로 했다. 닭은 푸짐했다. 살도 적당히 오르고 냄새도 좋았다. 문제는 닭고기를 나누는 일이었다. 세 사람은 이야기 끝에 공정하게 나누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첫 번째 친구가 말했다. 닭날개는 하늘을 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해. 나는 상인이라 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니 가장 적합하지 않겠어? 두 번째 친구가 말했다. 닭다리는 늘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게 맞지. 나는 매일 산을 넘고 들을 다니는 마을 배달꾼이야. 그건 당연히 내 것이지. 세 번째 친구가 슬쩍 웃었다. 그럼 닭가슴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이 모임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건 나야. 오늘 대화도 거의 내가 주도했지 않나? 그들은 공정하게 나눴다고 자부하며 닭을 해치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로 상대의 주장에 석연찮은 감정을 품게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공정하게 나눴다면서 왜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한 친구가 말했다. 공정하긴 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자기 입에만 맞게 공정을 해석했을 뿐이야. 이 이야기는 베트남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아주 유명한 짧은 우화다. 아기자기한 닭고기 나눔 이야기지만 아이들에게 공정이라는 말의 이면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우리는 종종 공정을 주장하면서도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정한다. 그 이유는 탐욕이 아니라 공정하다는 자기 확신 때문이다. 그래서 더 무섭다. 진짜 이기심은 나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에 숨어 있기도 하니까. 베트남 교과서 속우화. 조롱박 농부 이야기. 기다림은 헛되지 않는다.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작은 밭에 물을 주고 조롱박 넝쿨을 정성껏 보살폈다. 이웃들은 그를 힐낏거리며 지나치곤 했다. 아이고, 늙은이가 저걸 언제 따서 먹으려고 얼마나 더 기다린다는 거야? 저 정도면 땄어도 벌써 땄겠다. 하지만 노인은 한결같았다. 햇살이 강한 날엔 잎을 덮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엔 줄기가 상하지 않게 조심했다. 그리고 조롱박에게 이렇게 말을 건넸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꾸나. 넌 아직 속이 덜 찼단다. 시간이 흘러 이웃들은 조롱박을 다 따서 먹고 말랐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수확하지 않았다. 조롱박들은 더욱 단단해졌고 속도 꽉 차보기에도 윤기가 났다. 마침내 수확의 날 그의 조롱박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값에 팔렸다. 속은 단단하고 물러지지 않았으며 씨앗도 탐스러웠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그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기다림을 한 거지. 이 우화는 베트남 초등 교과서에서 자주 소개된다. 단순한 농사의 이야기를 넘어 인내와 시기, 비교, 성숙의 타이밍에 대해 말해주는 이야기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도 이웃과 늘 비교하며 이만하면 됐잖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곤 한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 마음의 소리에 서둘러 손을 내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결실이 진짜 익은 것인지 아니면 조급한 마음이 낳은 미숙한 수확인지는 기다림을 견뎌낸 자만이 알 수 있다. 노인의 마지막 한마디는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더란다. 베트남 교과서 속우화. 가짜 절름발이 이야기 남의 고통을 흉내내지 마라. 시장 골목 어귀에서 한 남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 애썼다. 아이고 한 푼 줍쇼. 저는 다리를 다쳐서 일도 못합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그의 절뚝이는 모습을 보고 동전 한 입, 두 잎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를 유심히 지켜보던 노파 하나가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 나도 다리를 다쳐봤어. 그런데 자네처럼 그렇게 절룩거리진 않더군. 남자는 당황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 남자는 다시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소문이 돌았다. 그가 절름발이 흉내를 내며 구걸하던 길목에서 진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과속 오토바이에 치인 그는 진짜로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남의 고통을 흉내내면 언젠가 그 고통이 내 몫이 된다니까. 이 이야기는 베트남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짧고 강렬한 도덕 우화다. 겉으론 단순한 경고 같지만 그 안에는 공감, 양심, 업보, 경계심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상처를 흉내내기도 한다. 말로 행동으로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지 못한 채. 하지만 고통이란 절대로 흉내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상처를 가진 사람은 말없이 걷는다. 흉내를 내는 사람은 소리를 낸다. 그리고 세상은 그 소리에 쉽게 속아 넘어가곤 한다. 고통을 연기하는 사람은 결국 진짜 고통을 만나게 된다. 베트남 교과서 속우화. 뱀을 도운 농부 선이가 항상 선을 낳는 것은 아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농부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몸을 웅크린 채 얼어 죽어가고 있는 뱀을 발견했다. 그것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축 늘어져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보였다. 농부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금세 동정심이 앞섰다. 불쌍한 녀석 저리 추운데 그냥 두면 죽겠지. 나야 뭐 겉옷이 하나 더 있으니 품에 넣어주자. 농부는 뱀을 품에 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었다. 한참을 걷던 중 뱀의 몸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뱀이 농부를 물었다. 고통을 느끼며 쓰러지는 농부에게 뱀은 차분히 이렇게 말했다. 내 본성은 독이다. 내가 착한 마음으로 날 도운 건 알겠지만 난 그렇게 태어난 존재야. 이 이야기는 베트남 교과서에서 선의와 판단력을 함께 다루기 위해 등장하는 대표 우화다. 특히 착한 것이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불교적, 현실주의적 통찰이 담겨 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오히려 뱀이 밉기보다 농부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는 다만 도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행동했다. 하지만 도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의 본성이 무엇인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세상에는 나쁜 의도로 다가오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민 선의가 그 자체로 나를 해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그것이 뱀이라는 존재의 숙명 때문이든 내가 너무 믿었던 착한 마음 때문이든 선의가 항상 선을 낳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선의가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현실을 가르치는 것 또한 교과서의 가치일 것이다.